정치권적인 발목 잡기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정치 방역, 과학 방역 논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K 방역은 정치 방역이다,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의사 출신의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치 방역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정치 방역과 과학 방역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총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명쾌하게 한번 둘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논쟁의 쟁점이 이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거리두기의 그 의무화를 통해서 일부 업종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일종의 그런 그 공권력이 작용이 되는 국가의 권력이란 차원에서 작용이 되는 그런 분야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그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예를 들면 특별히 어려운 그러한 분야, 또 뭐 제가 정확히 그 사안을 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방역 차원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좀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한 정치적인 이유가 작동하는 경우, 그런 게 일종의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나. 쉽게 여쭤볼게요. 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 사례로 들만한 게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예. 다만 저는 어느 정부도 그러한 그 방역에 있어서의 조정 역할을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상당 기간 그래도 그러한 그 대유행을 극복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총리께 질의하기 위해서 중대본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답이 왔어요. 자, 총리님, 그럼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면 어떤 겁니까? 새로운 정부는 좀 더 그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도 최근에 저희가 발족을 시켜서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지금 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러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내는 의견을 좀 더 중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총리가 두 차례 주재했던 그 전문가 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이미
질병청 산하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그 위원들 대부분이 또 다시 총리가 주관하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결국은 질병청에서 전문가적인 자문할 수 있는데 총리와 같은 비전문가가 주재하는 자문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이중적 자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옥상 옥이거든요. 이게 꼭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위기 대응 그 위원회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과거에도 물론 정부에 자문을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위원회는 새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금 그 코로나 위기 상황이 조금 그 어느 정도 안정될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을 자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이것이 위기 상황으로 왔다 할 때는 중대본의 총리에 대한 자문기구로 격상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대규모 검사가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검사가 사라졌습니다. 네, 네. 인정하시죠? 아직도 대규모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과거에 비해서 건수가 줄었죠. 네. 그리고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습니다. 재택 치료비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한 그 지원에 대한 축소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상황이 좀 안정됐을 때는 줄이고 이 상황이 다시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재원을 조금 아끼는 그런 차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황이 악화된 겁니까? 지금은 과거와는 상당히 여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백신을 가지고 있고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 물론 테스트하는 그러한 것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던 때와는 여건은 굉장히 달라졌다. 물론 그 일종의 확진자 수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처한 그러한 환경은 굉장히 옛날보다는 좀 다르고요. 특히 백신을 잘 맞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한다면 이것이 중증화로 가는 그러한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원을 없애는 대신에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각자 도생 방역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백경당 질병청장이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주 소신 있게 발언했는데요. 총리도 같은 생각입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그렇게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은 옛날보다 훨씬 말하자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그 확진을 받은 분들이나 편찮으신 분들이 아주 그 쉽게 치료센터, 특히 테스팅과 처방과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병원들을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쉽게 민간들이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행히 아직도 그 코로나의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확률은 조금 낮은 그러한 그 종류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개인적인 방역 또 개인적인 그런 그 치료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런 쪽에 조금 좀 많이 맡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결국은 백경단 총장이 솔직하게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보다는 민간에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국가와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개인이 해서 효과를 발휘할 그러니까 수 있는 국가나 개인들이 정부가 해야 될 게 그런 지원금을 줘야지 감염이 되더라도 빨리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검사를 기피하고 격리를 안 당하려고 숨기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염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반드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백경란 총장이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우리 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경란 총장이 화들짝 놀라서 아니다고 해명했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까? 한번 화면에 보시죠. 자, 권성동 대표는 정치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경란 총장은 전문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가 소신껏 얘기했더니 정치인이 뭐라고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얼차례 방역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질병청장한테 얼차례를 줬어요. 그때 화들짝 놀라서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요. 저는 저 청장께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씀했다고 그래가지고 위축되거나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놀랬던데요. 뭐. 자, 보세요. 우리 총리님. 이런 게 바로 정치 방역인 겁니다. 전문가가 소신 있게 얘기했더니 여당의 원내대표가 전문가한테 뭐라고 해서 이렇게 참견하는 거. 그게 바로 코로나 정치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의사결정하고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모범적인 방역 국가였는데 그걸 비난한 윤석열 정부가 정치에 나서서 전문가를 나무라니까 그게 바로 방역의 정치하고 정치 방역입니다. 적반하장인 것이죠. 답변해 보세요, 총리님. 저는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질병청장을 야단치기 위해서 했는지를 우선 제가 지금 방금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다고 영향을 받을 질병청장이 아닙니다. 예, 우리 총리께서 방역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그만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코로나 정치하지 말고 오직 민생에 전념하자고 당정회의에서 여당에게 잘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네, 총리,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의원님께서 연금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경험, 실제로 운영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2047년이 되면 일단 연금은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57년이 되면 급속하게 그동안에 축적했던 모든 재원이 소진되게 됩니다. 만약 그때부터 이거를 우리가 국민 세금에 의해서 지출해야 할 것을 만약에 조달을 한다면 2070년이 되면 우리의 국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200%를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두면은 절대로 이건 지속 가능한 연금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하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아니, 부채를 200%를 만들고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회하고 충분히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대응 방안을 만들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0.4%입니다. G5 국가에 비하면 3배나 높은 심각한 노빈곤 국가입니다. 총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현재 받는 분들이 한 590만 명 되는데요. 평균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그렇게 충분히 노후를 할 수 있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57만 원입니다. 57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총리는 공무원연금 받고 계시죠? 지금은 물론 안 받습니다만 과거에 받았습니다. 예, 받고 있었죠. 네.
얼마나 받았나요?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57만 원이에요. 우리 국민들 연금 평균이 57만 원인데 총리는 그보다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고 조금만 받아라, 보험료 더 내라고 하는 그 연금 개혁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입니까?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월급에서 그 연금 연금 기금에 납입하는 그 율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이요. 그러니까 많이 말하자면 적립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40%가 넘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 심각한 노후 빈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연금 깎고 보험료 더 올리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방안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연금의 규모가 우리가 좀 어떤 노후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만약 충분치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으신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서 그 정도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각자가 얼마나 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같이 충분히 국회하고, 이거는 어느 한 당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여야가 국민적 그 합의를 도출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30만 원, 40만 원 올리면 2025년에만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8조 6천이 더 들어갑니다.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인수위에서부터 그러한 공약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아마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도 과하다고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 생각하죠. 근데 공무원 연금의 2025년 적자 규모가 약 6조 원인데 같은 해 기초연금 지급에 8조 6천에 더 들어가요? 어떻게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기초연금은 과감하게 줄 수 있습니까?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목적이죠? 그거는 그 모든 것을 재정의 사정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걱정해야 될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깎아줍니다. 결국은 국민들 보험료 올려서 메꾸자 이런 거예요? 그건 뭐 너무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금을 감세하는 것은 어제 여러 번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그러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경제활동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의 하나의 그 믹스라 할까요? 이런 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흔히 연금 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합니다. 서서히 한 발 한 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위원회 안 만듭니까? 정부로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미 벌써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에 만들어진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을 해가지고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부는 쏙 빠지고 국회에 넘겨놓고 뒷짐지고 구경하겠다고 하는 속셈인가요? 정부가 내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내는 것이죠. 안을 내게 되는 것은요.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인데요. 네. 무려 10년 동안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본은 부총리 장관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 설명을 개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정부가 빠지고 국회가 알아서 여야가 타협해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정부가 당연히 국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연금 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포함하는 노후 다층 소득 체계를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노조와 시민단체가 나섰겠습니까? 정부가 뒤로 빠져서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들도 이해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정부도 정부의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협의를 진지하게 해나가겠습니다만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주관으로도 좀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저희는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에 연금개혁위원회를 꼭 설치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도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건 저희의 희망입니다. 하여튼 사회적 대타협을 연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들은 합의를 이뤄내고 이해 당사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이게 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좀 올리고 공무원연금 더 깎는 이런 방식의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한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봅시다. 총리님. 네, 특히 의원님의 깊은 그런 지식과 경험이 많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사회보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직을 했다고 봅니다. 실직하면 제일 먼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지사나 건강보험 지사에 가서 이 보험료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직장을 잃어서도 가슴이 아픈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입니다. 총리님 이런 게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런 관련되는 기관들이 전부 다 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훨씬 좀 편리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 의원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밑에 있는 이런 고용 안정센터 같은 데서 사회적인 복지 문제와 이런 그 실업에 따르는 문제, 또 재훈련을 받는 문제, 재취업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러한 그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완벽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캐나다에 서비스 캐나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용, 주거, 연금 모든 서비스 약 정부가 제공한 한 50여 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이런 제가 직접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에 가봤습니다. 아주 국민들 입장에 편리하더라고요. 이것을 전국에 반경 20km 내에 하나씩 둬서 농촌 지역에도 접근성들을 개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통합 모델을 이제 우리나라도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 제가 먼저 시범 사업을 먼저 할 것을 정부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옛날에 몇 번 다른 분야에서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원화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적어도 물리적인 장소라도 통합을 해가지고 종합적 지원을 해보자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저 몇 개 기관들이 그저 통합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려면 굉장히 강한 어떤 개혁 드라이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모델과 형태에 대해서 제안을 구체적으로 할 테니 앞으로 정부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총리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언제 임명합니까?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방역 사령탑이 없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분들을 꼭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